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네 분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증시 썸머 랠리에 대한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지고지순했죠. 삼성전자 이야기로 오늘 투자뉴스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필수품으로 HBM, 이 D램에 대한, 차세대 D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D램 시장을 아주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의 상승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의 상승의 가장 큰 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AI입니다. 미래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AI의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 뭐죠? GPU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그런 D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생커 말씀대로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저는 이제 고성능 메모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은 1층이죠. 그런데 5층짜리 아파트 세우면 용적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49층, 50층 이렇게 아파트를 더 높인다면 용적량이 더 늘어나겠죠. 바로 HBM은 D램을, 일반 D램을 직각으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만큼 용적량도 커지고 또 공급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또한 전류도 절감됩니다. 말 그대로 꿈의 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HBM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는 셋밖에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AM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투자가들의 삼성전자 매수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점 54,000원부터 어제 종가 72,400원, 자그마치 34%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3분기 혹은 4분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엄청난 실적을 낼 것이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물론 오늘도 삼성전자 오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상승세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20%는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포트 내에서 반도체 비중의 20%를 강조해 주신 남인호 소장님. 자, 그럼 이렇게 반도체 업황 반등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현재 주가 자리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부장님. 네, 일단 어제 두산 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네페스 같은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HBM3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들 발표하면서 일단은 HBM3 16GB랑 24GB를 이제 샘플로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 쪽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 경쟁사인 AMD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MD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새로운 제품을 이제 내놓기로 하기 때문에 MI300이라고 해서 새로운 AI 칩을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삼성전자가 대응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매출이 점점 커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HBM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HBM은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으로 이제 여러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끼리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TSV 공정인데 결국에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제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TSV 공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는 그 장비 업체는 제우스랑 테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그라인딩이라는 공정이 또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의 다스코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제 관련돼서 KC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결국엔 뚫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뚫어준 단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본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검사로는 보면은 인텍플러스라든지 펨트론이라는 종목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걸 같이 이제 다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필요한데 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대덕전자, 심텍, 뭐 덕산하이메탈, 프로텍, 뭐 레이저셀, 뭐 PSK 홀딩스, STI라는 종목들이 이제 다 이 패키징과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세부 공정들은 다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 유독 좀 눈길이 가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이제 굉장히 좀 등각폭은 큰데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한데 차세대 기술이라고 해서 면을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레이저 하면 이제 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약간 면 단위로 이제 레이저를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선단 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좀 주목해 볼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 안에서 탑픽은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가장 좀 안정적이고 꾸준히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또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빅테크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출회가 됐잖아요. 이러한 영향 오늘 좀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AI 칩 관련돼서 많이 올랐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빌미를 좀 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오히려 DDR5 관련돼서 지금 못 올라왔던 이제 그동안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떴던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좀 다소 차별화 양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항을 없애는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가 측면에서는 교육주 안에서는 기업들의 특징별로 좀 주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사교육 경감 대책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공교육,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안에서 충분히 대학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입시 준비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킬링 문항,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등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해서 앞으로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의 공교육 분야를 좀 더 확충시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입시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세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100년 대계 아닙니까? 이번에 잘 세워야지만이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히 공교육에 있어서는 좋은 대학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대학교 가는 그런 서열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을 끌고 갈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교육 주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교육 쪽이 조금 더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 뭐 EBS 쪽이 유리하냐, 기타 뭐 강남에 있는 학원 유리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킬러 문항 배제가 공고히 공식화된 만큼 오늘 또 교육주들의 주가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국민연금이 한국항공우주의 주식 82,030주를 좀 확대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시죠. 국민연금이 이번에 45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식을 갖다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지분이 10%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몇 년 전부터 수조 원을 계속 팔았습니다. 뭐 좋은 정책은 아니고 시정해야 될 정책이지만 국민연금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굳이 항공우주를 이미 갖고 있는 지분이 9.몇 %, 10% 육박했는데
이번에 45억 원을 투자해서 10%를 넘겼다. 10%를 넘기면은 공시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90%를 넘긴 것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 항공화주에 많은 이제 좀 호재가 있습니다. 방산부와 또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MOU를 맺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베트남에 이제 그 헬리콥터 사업에 이제 항공우주가 이제 뛰어들 전망입니다. 베트남이 삼면이 또 바다여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제 바다고 베트남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1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큰 시장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항공우주에 이미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 넘겼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조만간 항공우주를 이제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초석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번에 10% 넘겼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 수출입 은행이 이제 26.41%, 피델리티가 그 6.35%로 그러니까 3대 세 가지 그 기간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그 42%에 해당하는 과거 50%는 아니지만 거기에 40% 넘는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민영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압박을 하거나 지시를 해서 민영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분 관계에서 지분 투자서 대주주들이 이제 민영화를 갖다가 선언을 하면 이제 민영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10%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이를 민영화했을 때 어디가 이제 가져갈 것이냐를 봤을 때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유력한 후보이고 이런 관점에서 용산과 하나그룹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취재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카이가 민영화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점프할 것이다. 예전처럼 갑자기 이제 그 대표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이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되게 그 우호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요. 국민연금의 한국항공우주 지분 확대 소식 한번 확인해봤고요. 방산 소식 계속해서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무기 중 가장 성공적인 해외 수주 성과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이 방위사업청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대폭 확대할, 그러니까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준까지 좀 성능이 강화되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육군 대화력적의 핵심 전력이자 K 방사 수출 효과의 그 효자죠. 이제 K9 자주포의 성능이 정말 대폭적으로 개량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탑의 송탄과 장전을 자동화해서 신속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돼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배치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초기형과 이제 1단계 성능형을 가진 K9A1 같은 경우는 모두 반자동입니다. 근데 만약 2차 성능 개량 이번 것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송탄이랑 뭐 장전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게 되고요. 일단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2차 개량이 끝나면 현재보다 30% 이상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다른 전차가 탄생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례로 현재 분당 6발 정도가 발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면은 분당 8발에서 9발이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발사 수만 해도 50%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K9 자주포의 제작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공개한 2단계 성능 개량 버전 시제품 같은 경우는 포탄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서 눈길을 좀 많이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K9 같은 경우는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한데 포탑 자동화 이후에는 중간에 장량 넣거나 송탄하는 그런 멤버들이 빠지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성능 개량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화포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위아 오늘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 이노텍 소식 업데이트해보죠. 지금 LG 이노텍이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 자금으로 총 1조 3천억 원이나 새로이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 사실 이 소식 듣고 나서 애플이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있나? 애플에서 훨씬 더 많이 뭔가 받으려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LG이노텍이 이제 베트남 공장에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생산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도 사실 설명드린 베트남 경제사절단 방문에 후속으로 진행된 투자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의 하이퐁 생산 법인 증설에 한 1조 3천억 원, 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현지 생산법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증설이 되고 투자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고요.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24년도 하반기에 완공하고 나서 25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이퐁시는 이제 전력 확대를 위해서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질문 주신 대로 만일 이번 증설 투자가 완성되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 자체가 2배 이상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등 고객사의 어떤 대규모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구미 4공장을 인수해서 올해까지 1조 4천억을 투입해서 카메라 모듈과 이제 반도체 기판 등 주력 제품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투자로 국내외에서 공급망이 제대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의 투자 매력도가 궁금합니다. 밤사이 또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 2세대 개발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LG이노텍의 현재 주가의 매력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건희 부장님. 네, 지금 현재 LG이노텍 좀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제 상반기에 LG이노텍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죠, 원래.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주로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애플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됐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데, 지금 보면 베트남에다가 거점에다가 지금 생산 캐파를 2배로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보면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 주로 이제 공장이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뭐 좋은 거점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딱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LG이노텍의 이번에 투자 결정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이제 구미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 그다음에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세 곳으로 나눠서 이제 생산 공정을 완전히 이제 잘 갖췄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분산부터 시작해서 투자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애플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FC BGA 관련된 기판 투자의 이후에 그쪽도 이제 여전히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를 보고 이제 노린다라고 하면 LG이노텍 최근에 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2, 3만 원대 그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이상도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올라가든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의 현 시점 매수 가능 구간 진단 들어봤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CS윈드가 터키 법인에 500억 원을 대여해줬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할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CS 윈드는 이제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뭐 대만, 중국, 뭐 그리고 당연히 포르투갈,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으로 이제 법인과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사실 현지에서 CS 윈드 뭐 다 아시면 해상 풍력 타워를 만드는데 그걸 현지에 생산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판단이 지금 IRA의 시대를 맞아서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IRA를 하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이제 CS 윈드가 적중을 했는데 다만 너무 빨리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와 영업이익 간의 관계인데 너무 빨리 확대를 하다 보니까 21년 기준으로는 이자 보상 배율이 11.6배였다가 22년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2.9배, 3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그 500억 정도를 갖다가 법인에 빌려주게 되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IRA 수혜가 있어서 IRA에서 이제 특별히 최대 첨단 생산세 공제라고 AMPC라고 있는데, AMPC가 최근에 이제 LG에너솔루션을 보면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AMPC를 통해서 막 1,000억, 2,000억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AMPC가 실제가 있는 거고, AMPC를 갖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CS 윈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그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PC를 이제 빠르면 2분기부터 늦어도 3분기에는 AMPC가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는 CS 윈드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이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진 것은 좀 위험천만하지만 대신 AMPC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AMPC가 이제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해준 거기 때문에 설령 CS 윈드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빌려주고 대출을 갖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AMPC를 통해서 이미 보장된 영업이익이 환입될 것으로 여겨진다면 충분히 금융권 조달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
CS-윈드의 이런 그 대규모 출자랑 금융권 대출이 이제 부담 가는 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점은 CS-윈드가 균형 잡게 이제 그 운영하면서 그 매출과 이 주가를 갖다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EU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또 해상 풍력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풍력주들의 상승 기조 지속성이 좀 궁금한데 풍력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예, 일단 CS-윈드가 이번에 터키 법인에 500억 대여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게 21년도 6월 25일 날 한번 또 증자를 하면서 이게 100% 자회사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쪽에 한 330억을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증자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한 500억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유럽 쪽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보면 21년도에 지금 EU 재생, 그러니까 22년도죠. 이제 그 21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EU가 22%였고요. 2030년까지 32%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비중을 45%까지 올리겠다고 또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2030년까지 45%까지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게 분석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뭐 지멘스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불량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어제 밀리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전혀 상관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멘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멘스가 예전에 이제 인수했던 회사가 잘못한 건데 네. 예, 지멘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면 CS 베어링은 그것 때문에 올랐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 어제 오히려 빠졌는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지금 해상 풍력 관련돼서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터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제 두 양쪽의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풍력 단지에 대해서 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를 해외 곳곳에 두는 이유는 이게 워낙 무겁고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로 움직여야 되고 운송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CS 윈드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어차피 지금 CS 윈드랑 CS 베어링을 보시는 게 가장 맞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만 프로젝트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SK 오션 플랜트로 바뀌었죠. 이제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거래일 15%나 급등했던 현대건설, 부디 건설주들의 힘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길 다음 소식은 건설주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요. 총 3,427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요? 보면 건설 기업들이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대우건설이 좀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나이지리아 쪽에 이제 비료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제 현지 종속법인이죠. 대우 ENC 나이지리아가 어제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그룹인 인도라마의 자회사인 IEFCL이 발주한 비료 생산 플랜트 3호기 신설 공장 수주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사 규모를 보니까 3,427억 원 정도고요. 착공일로부터 35개월 동안 진행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앞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인도 라마의 비료공장 1호기와 2호기 사업도 맡아서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런 소식들이 그래도 간혹가다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잘 캐치하셔가지고 투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의 또 건설 수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면서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 급격하게 늘어난 데는 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 증대폭이 매우 큰데요. 이것이 유상증자는 양날의 칼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은 부채를 감소시키고 또 설비 투자를 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주 가치가 희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했던 CJ CGV라든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내려가는 건 봐도 유상증자가 반드시 호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